마리 로제 미스테리. 에드거 앨런 포. 단지 놀라운 우연의 일치에 지나지 않는 현상을 대하며 침착한 사색가들도 희미하게나마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듯하다. 지성인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감상, 내가 말한 믿는 듯한 느낌엔 사고의 완전한 힘이 없으므로 그런 감상은 우연성의 원리,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면 확률론과 연관되어 있다. 확률론은 그 본질에 있어서 순수하게 수학적이다. 그래서 우린 과학에서 가장 엄격한 것을 사념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영성과 미신에 적용하는 변칙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 내가 사람들에게 밝히려는 이 특이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적 순서로 보아 이해하기 힘든 우연의 일치 중 첫 번째 가지를 이루며 두 번째와 마지막 세 번째 가진 최근 뉴욕에서 발생한 메리 시실리아 로저스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모든 독자들은 주지할 것이다. 1년 전쯤 모르그가의 살인이란 제목을 붙인 글에서 나의 친구 C. 오기스트 뒤팽의 놀라운 정신적인 측면을 그리려 했을 때 그 화제를 다시 시작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내가 의도했던 것은 그의 성격 묘사였으며 이 의도는 뒤팽의 특성을 잘 보여준 특이한 배경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 다른 예들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밝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놀라 난 자세한 이야기를 뒤팽에게 전했으며 거기엔 강요된 고백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 난 최근의 이야기들을 들은 뒤 그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이상했다. 레스파니의 모녀의 죽음에 얽힌 참극이 매듭되자마자 뒤팽은 그 사건을 즉시 그의 머릿속에서 몰아내고 그의 오랜 버릇인 우울한 몽상 속으로 다시 빠져들었다. 늘 쉽게 몰두하는 나도 그런 상태에 같이 빠져들었으며 포브르 생제르맹에 있는 우리 집 방에 늘 처박혀 있었다. 우린 미래를 바람에 맡긴 채 현재의 고요함 속으로 빠져들어 우리 주변의 따분한 세상을 꿈으로 엮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꿈들이 전혀 방해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모르그 가라는 극에서 내 친구가 연기했던 역은 파리 경찰들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경찰들 사이에서 뒤팽이라는 이름은 상용어구가 되었다. 미스테리를 푼 그 단순한 귀납적 줄인 나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 경찰에게도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기적처럼 여겨지고 뒤팽의 분석력이 직관이란 신용을 얻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의 솔직함은 조사자들의 그런 편견을 없앨 수 있었지만 게으른 기술 탓에 그는 오래전 그의 관심에서 사라진 화제에 더 이상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경찰의 눈길을 끌었고 경찰에서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시도한 사건들은 적지 않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가 마리 로제란 젊은 여인의 살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모르그가의 참국 후인 약 2년 전에 일어났다. 세례명과 성이 가엾은 성냥팔이 소녀와 닮았다는 점이 주의를 끄는 마리라는 이름의 그녀는 미망인 에스텔 로제의 외동딸이었다. 아버진 마리가 갓난 아이일 때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부터 이 이야기의 주제를 형성하는 살인이 일어나기 18개월 전까지 모녀는 파베 생탕트레가에 함께 거주했다. 부인은 마리의 도움을 받으며 하숙을 치고 있었다. 딸이 22살이 되어 그녀의 아름다움이 팔레 왕궁 지하의 가게를 가지고 있는 향수 상인의 눈길을 끌 때까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 향수 가게의 고객은 주로 그 주변에 널려있는 사기꾼들이었다. 향수 상인 르블랑 씨는 그의 가게에 아름다운 마리가 있음으로 해서 얻어질 이익을 모를 리 없었다. 후한 그의 제안에 어머니는 다소 머뭇거렸지만 딸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가게 주인의 예상은 그대로 실현되었으며 가게는 싱그러운 여점원의 매력으로 곧 유명해졌다. 그녀가 일한 지 약 1년쯤 되었을 때 그녀가 가게에서 갑자기 사라지자 그녀를 좋아하던 고객들은 혼란에 빠졌다.
르블랑 씨는 그녀의 실종을 설명할 수 없었고 로제 부인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정신이 없었다. 신문들은 즉시 이 사건을 다루었고 경찰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려던 때였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상쾌한 아침, 마린 건강한 모습으로, 그러나 어딘가 슬퍼 보이는 모습으로 가게의 카운터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사적인 조사 이외의 모든 조사는 물론 즉시 중단되었다. 르블랑 씨는 전처럼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마린 모든 질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서 보냈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사건은 수그러들었고 서서히 잊혀져 갔다. 의심쩍은 호기심을 깨끗이 피하기 위해 그녀는 향수 가게의 마지막 작별을 구하고 파베 생탕트레가의 어머니 집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지 5개월 정도 지난 후 그녀가 다시 갑작스럽게 실종되자 주변 사람들은 몹시 놀라게 되었다. 사흘이 경과되었고 그녀에게선 아무런 기별도 들리지 않았다. 넷째 날 그녀의 사체가 생탕트레가 구역 맞은편과 가까운 세느강에서 떠오른 채 발견되었는데 외진 룰루 관문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지점이었다. 이 살인의 참극은 피해자가 젊고 아름다웠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유명세를 탔다는 점이 민감한 파리 시민들의 마음속에 강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렇게 폭넓게 큰 영향을 끼친 적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몇 주 동안 이 흥미진진한 주제를 토론하느라 그날의 중요한 정치 토픽은 잊을 정도였다. 경찰은 이례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파리 경찰의 모든 힘이 최대한으로 동원되었다. 사체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누구나 범인이 곧 잡힐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 주일이 다하기 전까진 현상금을 걸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그 현상금은 1000프랑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는 동안 늘 정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열성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취조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었다. 그런 반면 이 미스테리에 아무런 단서도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의 호기심은 몹시 커져갔다. 열흘째 되던 날 사람들은 당초 제시한 현상금을 그 2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둘째 주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흘러갔고 파리 시민들 사이에 줄곧 있던 경찰에 대한 반감이 폭발하여 몇 차례 심각한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자 경찰국장은 살인범 고발 혹은 한 사람 이상이 범행에 관련된 경우 살인범 중 한 사람을 고발하면 2만 프랑의 현상금을 준다고 말했다. 이런 사항을 내건 보고문엔 동료를 고발하는 공범자에겐 무죄 석방이 약속된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보고문이 붙어있는 곳마다 시민위원회의 민간 게시문이 붙어 있었는데 경찰이 제의한 금액에 10,000프랑을 덧붙여 주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체 현상금은 3만 프랑을 넘었다. 이것은 그 여자의 초라한 형편과 대도시에서의 그런 참극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금액이라 할 수 있었다. 이 살인사건의 미스터리가 곧 풀릴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 해결을 예감케 하는 용의자 체포가 한두 번 있었지만 용의점이라고 부를 만한 단서는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곧 석방되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체가 발견된 후 문제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채 3주가 지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흥분시켰던 그 사건에 대한 소문조차 뒤편과 나의 귀엔 들어오지 않았다. 우린 우리의 연구에 몰두해서 외출도 하지 않고 손님도 받지 않았다. 일간신문의 정치면 머릿기사만 훑어본 지 거의 한 달이 되어갔다. 그리고 우린 이 사건을 경찰국장 추이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는 1800XX년 7월 13일 이른 오후에 방문해서 밤늦게까지 같이 있었다. 그는 범인을 잡으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한 데 몹시 지쳐 있었다. 자신의 평판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그는 특이한 파리지행의 태도로 말했다.
심지어 그의 명예도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으므로 이 미스테리를 밝히기 위해선 어떤 희생도 꺼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이 설명을 그가 기꺼이 이름 붙인 뒤팽의 기지에 대한 찬사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뒤팽에게 직접적이고 확실한 후한 제의를 했다. 그 제의에 대해선 내 마음대로 누설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또한 내가 하는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 내 친구는 기지에 대한 찬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득은 잠정적이지만 그의 제의는 즉각 받아들였다. 요점이 정해지자 경찰국장은 자신의 견해에 관한 설명을 늘어놓았으며 증거에 대한 장황한 변을 섞어가며 말했다. 그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이었다. 경찰국장은 많은 말을 했으며 자신의 박학다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듯했다. 밤이 나른하게 깊어옴에 따라 나는 가끔 한마디씩 던질 뿐이었다. 뒤팽이 줄곧 팔걸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은 존경스러운 경청 그 자체였다. 뒤팽은 대화하는 동안 줄곧 안경을 쓰고 있었다. 녹색 안경 밑에 숨겨진 모습을 통해 난 뒤팽이 경찰국장이 떠나기 전까지의 따분한 7, 8시간 내내 소리내지 않고 푹 잤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아침에 난 경찰국에 가서 밝혀진 증거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손에 넣었다. 여러 신문사에 가서 이 슬픈 사건에 관한 결정적인 정보가 실린 모든 신문 복사본을 얻었다. 확실하게 반증된 것을 빼고 나면 그 거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마리 로젠 1800XX 년 6월 22일 일요일 아침 9시경에 파베 생탕트레가에 있는 어머니 집을 떠났다. 나가면서 그녀는 자크 생토스타슈 씨를 만난 뒤 드로메가에 사는 숙모집에서 하루를 보내겠다고 했다. 드로메가는 짧고 좁은 거리지만 번화가였으며 강변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로제 부인 하숙집에선 직선 거리로 3km 정도 거리에 있었다. 생토스타슈 씨는 마리의 약혼자였으며 그녀의 집에서 하숙하고 있었다. 그는 저녁 무렵 약혼자에게가 집까지 바래다 주곤 했다. 그런데 오후에 심하게 비가 내려 숙모집에서 잘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했었다.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밤이 다가오자 칠순에 병약한 노부인인 로제 부인은 마리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당시 거의 아무런 주의도 끌지 못했다. 이튿날 월요일에 마리가 드로메가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녀에 대한 아무런 소식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자 도시와 그 주변의 몇몇 지점에서 뒤늦게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녀가 사라진 지 나흘이 지나도록 어떤 만족스러운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날 6월 25일 수요일이 되어서야 파베 생탕트레가 맞은편에 있는 세느 강변의 룰루 관문 근처에서 마리를 찾고 있던 보베 씨가 강에 떠오른 한 구의 시신을 어부들이 강변으로 끌어올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사체를 본 보베 씨는 약간 망설인 뒤 향수가게 아가씨라고 단정했다. 시신의 얼굴은 붉은 핏물로 뒤덮여 있었는데 일부는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단순히 익사한 경우에 보이는 거품은 보이지 않았다. 세포 조직의 변색도 없었다. 목 주위엔 타박상과 손가락 자국이 드러나 있었다. 두 팔은 가슴 위로 올려져 굳어 있었다. 오른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왼손은 부분적으로 펴져 있었다. 왼쪽 팔목엔 원형으로 벗겨진 2개의 자국이 있었다. 두 가닥의 밧줄 자국이거나 한 가닥의 밧줄을 한 번 이상 감은 자국이 분명했다. 등 전체와 오른쪽 손목 일부 역시 심하게 벗겨져 있었는데 어깨뼈가 특히 심했다. 시신을 강가로 끌어내면서 어부들이 사체에 밧줄을 감았지만 그 어떤 상처도 그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었다. 목은 심하게 부어 있었다. 흉기에 베인 자국은 없었으며 얻어맞은 것으로 보이는 타박상도 없었다.
보이지 않게 목에 단단히 맨 레이스 조각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완전히 살 속에 파묻혀 왼쪽 귀 밑에 있는 매듭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할 것 같았다. 검시인은 사망 원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했다. 그녀는 야만적인 폭력을 당한 것뿐이라고 했다. 발견되었을 때 시신의 모습은 주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다. 옷은 몹시 찢어져 흐트러져 있었다. 겉옷은 밑자락에서 허리 부분까지 30cm 정도의 폭으로 찢어져 있었지만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다. 그것은 허리에 3번 감겨 등에 일종의 매듭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프록 바로 밑에 입은 드레스는 좋은 무슬린으로 만든 것이었다. 이 드레스로부터 폭 45cm의 조각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는데 아주 고르고 조심스럽게 찢어진 것이었다. 그 천조각은 그녀의 목 주위에 느슨하게 감긴 채 단단한 매듭으로 고정된 채 발견되었다. 이 무슬린 천과 레이스 조각 위엔 보넷끈이 고정되어 매달려 있었다. 그 보넷끈을 고정한 매듭은 여자용이 아니라 선원용 매듭이었다. 신원이 확인된 뒤 사체는 여느 경우처럼 모르그로 보내지지 않았다. 그 절차는 불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시신은 강가로 옮겨진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둘러 매장되었다. 고베 씨의 노력에 따라 사건은 철저히 입막음되었으며 며칠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한 주간신문이 마침내 그 사건을 다루었다. 사체가 발굴되어 재검사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이미 발견된 것 이상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망자의 어머니와 친구에게 옷을 보이자 마리가 집을 떠날 때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료는 점점 커져갔다. 몇몇 사람이 체포되었고 풀려났다. 특히 생토스타슈 씨가 혐의를 받았다. 처음에 그는 마리가 집을 떠났던 일요일에 어디 있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후에 G 씨에게 구술서를 제출하여 문제가 된 그날의 한 시간을 만족스럽게 설명했다. 시간은 지나고 새로운 발견은 없었다. 수많은 상반되는 소문이 돌았으며 기자들은 이런저런 제안을 하느라 바빴다. 이 제안들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마리 로젠 여전히 살아있고 세느강에서 발견된 사체는 다른 불행한 사람의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그 제안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기사의 몇몇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글은 일반적으로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레트 왈르지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로제 양은 1800XX년 6월 22일 일요일 아침 드로메가에 있는 숙모를 보기 위해 혹은 다른 볼일을 보러 나간다는 표면적인 목적으로 어머니의 집을 떠났다. 그때 이후로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그녀에 대한 자취도 소식도 전혀 없다. 그녀가 그날 집을 나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리가 6월 22일 일요일 아침 9시 이후로 이 세상 사람이었다는 확증은 없지만 그때까지 마리가 살아있었다는 증거는 있다. 수요일 낮 12시에 룰루 관문 강변에서 여자 사체가 떠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마리 로즈가 집을 나온 지 3시간 만에 강물에 던져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녀가 집을 떠난 지 겨우 3일, 정확히 3일이 지나서이다. 그러나 만일 그녀가 살해되었다면 한밤중이 되기 전 살인자들이 사체를 강에 던질 만큼 빨리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낮보다는 밤을 선택한다. 따라서 강에서 발견된 사체가 만약 마리 로제의 것이라면 이틀 반 혹은 기껏해야 3일 정도 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익사체 혹은 타살된 즉시 물에 던져진 사체는 충분히 부패해 물 표면으로 떠오르기까지는 6일에서 10일의 시간이 소요됨을 우린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사체에 대포를 쏜다 하더라도 적어도 5, 6일이 되기 전에 떠오르고 그대로 두면 다시 가라앉는다. 여기서 우린 이 경우 자연의 일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을 유발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된다.
만일 사체가 화요일 밤까지 피살된 상태로 강변에 있었다면 범행이 저질러진 강변에서 몇몇 흔적이 발견되었을 것이다. 살해된 뒤 이틀 후에 강속에 던져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떠올랐다는 것은 역시 의심스러운 점이다. 여기에서 가정한 대로 살인을 저지른 악당이 그런 주의는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무거운 추도 달지 않고 사체를 강에 던졌다는 것은 더욱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편집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체는 단 3일이 아닌 적어도 15일 동안 강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체가 너무 부패해 보베 씨가 신원을 확인하는데 몹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은 충분히 반증되었다. 관련 기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보베 씨가 그 사체는 마리 로제임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는 옷소매를 떼내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 표시는 상처 자국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정했다. 그는 팔을 문질러서 그 위에 있는 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을 발견했다. 그것은 소매 속에 있는 팔을 찾는 것만큼 무가치한 단서이다. 보베 씨는 그날 밤엔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수요일 저녁 7시경 로제 부인에게 마리 로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전가를 보냈다. 로제 부인이 연로함과 슬픔 때문에 갈 수 없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사체가 마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직접 가서 조사에 참가했을 사람이 누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았다. 파베 생탕트레가인 심지어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조차 그 일에 관해 말한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었다. 어머니 집에 하숙하던 마리의 애인이며 약혼자인 생토스타슈 씨도 이튿날 아침 보베 씨가 그의 방에 들어와 그 사실을 말해줄 때까지 약혼자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서는 상당히 냉담하게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방법으로 그 신문은 친척들이 사체를 마리라고 믿었다는 가정과 일치하지 않는 마리 친척들의 냉담한 측면을 부각시켜 기록하고 있다. 신문이 암시하는 것은 이것으로 요약된다. 마린 주변 사람들의 묵인하에 정조를 포함한 이유로 그 도시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그리고 세느강에서 마리와 어느 정도 닮은 사체가 발견되자 주변 친지들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그녀의 죽음을 믿게 하려 했다. 그런데 레트 왈러지는 여기서도 너무 서둘렀다. 상상했던 그런 냉담함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었다. 노부인은 극도로 쇠약했고 어떤 의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흥분해 있었다. 생토스타슈 씨는 소식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긴커녕 슬픔으로 이성을 잃고 심한 광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 보베 씨는 친구와 친척을 시켜 그를 감시하게 하고 사체 조사에 참가하지 못하게 했다. 이 신문은 게다가 사체를 공공비용으로 매장하고 개인 묘지를 쓰자는 제의를 가족들이 단호히 거절했으며 장례식엔 아무 가족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레트 왈러가 전하려고 의도한 인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 쓴 것이지만 충분히 반증되었다. 신문의 다음 호엔 보베 씨에게 혐의를 두려는 의도가 드러났다. 편집자는 이렇게 적고 있다. 이제 그 문제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언젠가 비부인이 로제 부인의 집에 있을 때였다. 나가려던 보베 씨가 그 부인에게 어떤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으며 그가 돌아올 때까지 부인은 그에게 아무것도 말해서는 안 되며 문제는 자기에게 일임하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 사건 상태론 보베 씨가 사건 전체를 자신의 머릿속에만 간직해둔 것으로 보인다. 보베 씨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어느 쪽으로 가든 그와 부딪히기 때문이다. 몇몇 이유로 그는 사건 진행에 자신 이외의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남자 친척들을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그랬다고 한다. 보베 씨는 친척들에게
사체를 보여주는 것을 몹시 꺼리는 것 같았다.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보베 씨에게 쓰여졌던 혐의가 좀 더 분명해졌다. 그녀가 사라지기 며칠 전 그의 사무실에 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방문객은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동안 문 열쇠 구멍을 통해 장미 한 송이를 보았고 그 가까이에 걸려있는 판에 말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신문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일반적인 인상은 마리가 무법자 갱들에게 희생되어 강 건너편으로 끌려가 폭행당하고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대한 영향력을 가진 르 코메르시엘지는 이 일반적인 생각을 부인하는 데 열심이었다. 이 신문의 칼럼 한두 편을 인용한다. 지금까지 룰루 관문으로 방향 지어줬던 수산, 그릇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 아가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아무 눈에도 띄지 않은 채 새 구역을 지나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녀를 아는 사람은 모두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그녀를 본 사람은 누구든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그녀가 집을 나섰을 땐 거리가 사람들로 붐볐을 때였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그녀가 룰루 관문이나 드로메카로 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집 밖에서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의도를 밝힌 마리의 증언 이외인 그녀가 외출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 그녀의 겉옷은 찢어져 그녀의 목에 감긴 채 묶여 있었으며 사체는 짐처럼 옮겨졌다. 룰루 관문에서 살인이 저질러졌다면 그렇게 처리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사체가 관문 근처에서 떠올라 발견되었다는 것은 사체가 어떤 지점에서 물속으로 던져진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 그 불행한 아가씨의 속옷 중 하나가 길이 60cm, 폭 30cm 정도로 찢어져 머리 뒷부분을 돌아 턱 밑으로 메어져 있었는데 고함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손수건이 없는 자들이 한 짓이다. 경찰국장이 우리를 방문하기 이틀 전 어떤 중요한 정보가 경찰들에게 전해졌다. 적어도 르 코메르시엘 논거의 중요 부분을 뒤집은 것처럼 보였다. 드리크 부인의 아들인 두 어린 소년이 룰루 관문 가까이에 있는 숲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빽빽한 풀숲을 통과하게 되었다. 풀숲엔 등받이와 발판 의자 모양을 한 서너 개의 큰 돌이 있었다. 위쪽 돌 위엔 흰 속옷이 놓여 있었고 그 옆 돌 위엔 스카프가 놓여 있었다. 파라솔과 장갑 그리고 손수건도 여기서 발견되었다. 손수건엔 마리 로제란 이름이 있었다. 주변의 가시덤불에서 옷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땅은 짓밟혔고 덤불은 꺾여 있었으며 싸운 흔적이 곳곳에 있었다. 수풀과 강 사이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땅바닥엔 무거운 것을 끈 흔적이 있었다. 주간지 솔레이유는 이 발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실었는데 파리의 전체 신문의 논조를 그대로 반영한 단순한 논평이었다. 그 물건들은 적어도 3, 4주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비를 맞아 모두 곰팡이가 폈으며 서로 들러붙어 있었다. 주변에 풀이 자라 있었고 몇몇 물건 위에도 자라 있었다. 파라솔의 실크는 단단했으나 실밥이 안쪽으로 풀려 있었다. 두 겹으로 겹쳐져 있는 윗부분은 모두 곰팡이가 슬어 사가서 펴자마자 찢어졌다. 덤불에 찢어져 나간 부록 전 조각은 폭 8cm, 길이 15cm 정도였다. 한 부분은 부록의 가장자리에 감춰져 수선되었으며 다른 조각은 치마의 일부분이지만 옷단은 아니었다. 모두 찢겨져 나간 조각 같았으며 바닥에서 30cm 정도 되는 가시 덤불에 걸려 있었다. 그러므로 이 흉악한 범행 지점이 발견된 것이 분명하다. 이 발견에 연이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드리크 부인은 룰루 관문 맞은편의 강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술집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근처는 외진 곳인데 그곳은 특히 그런 곳이에요. 그곳은 배를 타고 건너오는 도시 건달들의 평범한 휴일 휴양지죠. 문제의 그 일요일 오후 3시 정도에 젊은 아가씨가 짙은 얼굴빛의 청년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여기에 머물렀다가 출발하면서 부근에 있는 무성한 숲으로 갔어요. 전 아가씨가 입고 있는 옷에 눈길이 쏠렸는데 죽은 친척이 입었던 옷과 비슷했기 때문이었죠. 스카프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두 사람이 떠난 직후 한 무리의 건달들이 나타나서 떠들썩하게 굴고 돈도 지불하지 않고 먹고 마신 후에 젊은이와 아가씨가 갔던 곳을 따라갔어요. 그 녀석들은 저녁 무렵 다시 술집으로 돌아와선 몹시 서두르듯 강을 건너갔죠. 제가 저희 아들과 술집 근처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들었을 때 그날 저녁은 이미 어두워진 직후였어요. 비명 소리가 매우 크고 강했으나 짧았어요. 전 풀숲에서 발견된 스카프뿐만 아니라 사체와 함께 발견된 옷도 알아볼 수 있어요. 합승차 마부 발랑스도 마리가 문제의 그 일요일에 짙은 얼굴빛의 청년과 함께 배를 타고 세느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발랑스는 마리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녀를 잘못 볼 리 없었다. 덤불 속에서 발견된 물품들은 마리의 친척들에 의해 모두 확인되었다. 이렇게 뒤팽의 제안에 따라 내갈 신문에서 모은 증거와 정보에 단 한 가지만이 더 포함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서술한 옷이 발견된 직후 숨이 끊어진, 아니 거의 숨이 끊어져가는 마리의 약혼자인 생토스타슈 씨가 발견되었다. 그는 이제 모두가 범행 현장이라고 추측하는 곳에서 발견되었다. 아편 전기라는 표시가 붙은 빈 유리병이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그의 상태로 보아 독약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말 없이 죽었다. 그의 몸에서 편지가 한 통 발견되었는데 마리에 대한 사랑과 자살에 대한 의도가 짧게 적혀 있었다. 내가 정리한 것을 다 읽은 후 뒤팽이 말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은 모르그가의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하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다르지. 흉악한 범죄이지만 평범한 사건이야. 특별히 벗어난 것은 없어. 이런 이유로 이 미스터리가 쉽게 간주되었다는 것을 자넨 잘 알 것이야. 이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해야 했겠지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처음엔 현상금을 내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 주위의 부하들은 이런 범행이 어떻게 그리고 왜 저질러졌는지 곧 이해할 수 있었어. 그들은 여러 방법, 여러 동기를 상상 속에 그릴 수 있었네. 수많은 방법과 동기 중 어느 것은 실제일 수 있으므로 그들은 그들 중 하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이야. 그러나 이런 여러 환상들이 주는 용이함, 각각이 가장하는 그럴듯함은 용이함의 표시가 아닌 어려움의 표시로 이해해야 했어. 하지만 그렇지 못했네. 그러므로 난 이성이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것은 일상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이와 같은 경우에 적당한 질문은 무엇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무엇이 일어났는가 라는 것이었네. 레스파니의 부인 집을 조사하면서 주위의 부하들은 사건의 특이성에 낙담하고 당황했어. 그 특이함은 머리 회전이 빠른 이들에겐 가장 확실한 성공의 전조를 제공했을 것이네. 한편 마찬가지로 머리 회전이 빠른 이들은 향수가게 아가씨 사건에선 눈에 띄는 모든 것이 평범해서 실망 속으로 빠져든 것인지도 모르지. 경찰국 관리들에겐 쉬운 성공만 들렸을 것이야. 레스파니 모녀 사건에선 초기 조사에서조차 살인이 저질러졌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 자살이란 생각은 즉각 제외되었네. 처음부터 자살이란 가정은 하지 않았어. 룰루 관문에서 사체가 발견되었을 땐
모두 살인사건이라고 단정했네. 그러나 발견된 사체는 마리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현상금은 한 명의 살해범 혹은 공범자들에게 걸려 있으며 우리가 경찰과 맺은 계약은 단지 범인이 누구냐라는 것에 관해서이네. 우리 둘 모두 경찰국장을 잘 알고 있어. 그를 너무 믿어서는 안 돼. 만약 마리가 죽었다는 가정하에 우리의 수사를 시작해서 범인을 추적하고 그 사체는 마리가 아니라고 밝히는 경우, 혹은 마리가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수사를 시작해서 그녀를 발견하고 살해되지 않은 것을 증명할 경우, 어느 경우든 헛수고가 되네. 왜냐하면 우리가 다뤄야 할 사람은 쥐씨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정의란 목적이 아닌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우리의 첫 번째 필수 불가결한 단계는 사체와 실종된 마리 로즈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야. 레트왈르는 사람들의 논쟁에 영향력을 끼쳤어. 그리고 신문이 논조의 중요성에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주제에 관한 한 서론을 펴는 방법에도 나타난다네. 몇몇 조간 신문은 월요일자 레트왈르의 결정적인 기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시작하는 방법 말이야. 내가 보기에 이 기사는 필자의 열의를 넘어서는 결정적인 것은 없어 보여. 일반적으로 신문의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기보단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것, 문제점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네. 동시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때에만 진실을 추구하지. 일반적인 의견에 단순히 동조하는 신문은 대중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 대다수는 일반적인 생각에 신랄한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만이 심오하다고 생각한다네. 문학에서 못지않게 추리에서도 가장 널리 인정받는 것은 경구야. 문학과 추리에서 그것은 가장 수준 낮은 것이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레트왈르에 제기되어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마리 로즈가 아직 살아있다는 주장은 실제 그럴듯해서가 아니라 경고와 멜로드라마가 혼합된 것이야. 이 신문 논설의 서두를 검토해보세. 원래 쓰여진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제외하면서 말이야. 필자는 우선 마리의 실종과 사체가 떠오른 시간의 간격이 짧다는 점에서 그 사체는 마리일 리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어. 추리가는 이 간격을 가능한 한 짧게 만들고자 하지. 이 목적을 서둘러 쫓는 바람에 추리가는 처음부터 한낱 가정으로 뛰어들었어. 만일 그녀가 살해되었다면 한밤중이 되기 전 살인자들이 사체를 강에 던질 만큼 빨리 살인을 저질렀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적고 있네. 우린 즉시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왜냐고 묻네. 그녀가 어머니 집을 나온 후 5분 이내에 살인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것이 왜 어리석다는 말인가? 그날의 어느 시간 중 살인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것이 왜 어리석다는 말이야? 어느 시간이든 살인은 저질러져 왔어. 일요일 아침 9시와 자정 15분 사이에 어느 순간에 살인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자정 전에 사체를 강으로 던질 시간은 충분했을 것이야. 그러므로 이 가정은 일요일엔 결코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 레트왈르의 이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있을 것이야. 살인이 어떠어떠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레트왈르에 어떻게 활자화되었는지 모르지만 필자의 머릿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네. 만약 살인이 일어났다면 자정 전에 사체를 강으로 던질 수 있을 만큼 빨리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가정하고 동시에 사체는 자정이 지나도록 던져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네. 그 자체로는 앞뒤가 맞지 않지만 활자화된 것으로는 아주 엉터리가 아니지. 레트왈르의 논평 중 단지 그 구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라면 난 그대로 놓아둘 것이네. 그러나 우리와 관련 있는 것은 레트왈르가 아니라 진실이야.
문제의 그 문장은 보이는 대로야. 그리고 내가 말한 하나의 의미밖에 없어. 그러나 단순한 말 뒤에 있는 이 말이 분명히 의도했으나 전달되지 못한 생각이 문제야. 필자들의 의도는 살인이 일요일 어느 시간 혹은 밤에 일어났든 범인들이 대담하게도 사체를 자정 이전에 강에 던졌을 리 없다는 것이네. 그리고 불만스러운 가정도 바로 여기에 놓여 있어. 사체를 강으로 숨겨야 할 상황에서 그런 장소에서 살인이 행해졌다는 가정이야. 살인은 강가나 강 위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낮이나 밤 아무 때라도 가장 확실하고 즉각적인 처리 방법으로 강으로 던져졌을 수 있네. 여기서 난 그럴듯한 것이나 나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은 제시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내 의도는 사건의 사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네. 난 다만 레트 왈러가 제시하는 논조가 처음부터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자네에게 말하여 자네가 주의해서 경계하길 바랄 뿐이야. 이렇게 자신의 선입관의 경계를 그어놓고 이것이 마리의 사체라면 물속엔 짧은 시간 동안 있었다고 가정한 채 신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익사체 혹은 다살된 즉시 물에 던져진 사체는 충분히 부패해 물 표면으로 떠오르기까진 6일에서 10일의 시간이 소요됨을 우린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사체에 대포를 쏜다 하더라도 적어도 5, 6일 전에 떠오르고 그대로 두면 다시 가라앉는다. 이 가정은 파리의 모든 신문들이 묵시적으로 받아들였어. 르 모니테르지는 예외였지. 이 신문은 익사체가 레트 왈러에서 주장한 시간보다 더 일찍 떠오른 대여섯 가지 예를 들어 익사체와 관련된 주장을 애써 논박하려 했어. 그러나 특정한 예를 인용함으로써 레트 왈러의 총괄적인 가정을 반박하려는 르 모니테르 측의 시도는 극도로 비논리적인 것이었지. 2, 3일 후에 떠오른 사체의 예를 50가지나 들었다 해도 원칙 그 자체가 반박되기 전엔 여전히 레트 왈러의 원칙적 예외로밖에 간주되지 않을 것이야. 원칙을 인정한다면 레트 왈러의 논조는 여전히 완전한 효력을 갖고 있어. 왜냐하면 이 논의는 3일 전에 사체가 떠오르는 확률에 대한 의문 이상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확률은 르 모니테르가 치기 어리게 들었던 예가 반대 원칙을 확립할 만큼 충분할 때까지 레트 왈러 편이 유리하거든. 이 점에 관한 논의는 모두 원칙 자체에 어긋나야 한다는 것을 자넨 곧 알았을 것이야.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우린 원칙인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네. 인체는 일반적으로 강물보다 크게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네. 다시 말해서 자연적 상태에서 인체의 비중은 그것이 배수하는 민물의 용적과 거의 같네. 뼈대가 가늘고 뚱뚱하고 살집 좋은 사람의 몸은 마른 사람보다 더 가벼우며 여자는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가볍네. 그리고 강물의 비중은 바다에서 들어오는 조수에 다소 영향을 받네. 그러나 조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가라앉는, 그것도 민물에서 저절로 가라앉는 몸은 거의 없을 것이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의 비중을 자신의 비중과 균형 잡히도록 한다면,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부분을 제외한 몸 전체를 가라앉게 하면 거의 누구나 물 위에 뜰 수 있네. 헤엄을 칠 수 없는 사람에게 적당한 자세는 머리를 뒤로 완전히 젖히고 떠있는 자세, 즉 땅 위를 걸을 때의 직립 자세이니 입과 콧구멍만 표면에 나와 있는 것이야. 그런 상황이면 별 어려움이나 수고 없이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몸과 배수된 물의 용적의 비중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아주 미세한 것도 어느 한쪽을 무겁게 할 수 있네. 예를 들어 한쪽 팔이 수면 위로 올라와 지탱하는 힘을 잃으면 추가 무게로 머리 전체가 잠기게 되네. 반면에 작은 나무 조각으로도 주위를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머리를 들 수 있어. 헤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머린 여느 때처럼 수직으로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반면 팔은 일정하게 위로 뻗는 법이네. 그 결과는 입과 콧구멍이 잠기고 물속에서 숨을 쉬려 할 때 물이 폐 속으로 들어가네. 위에도 많은 물이 들어가고 원래 이 기관을 팽창시키던 공기의 무게와 이제 위속으로 들어간 액체 무게의 차이로 몸 전체는 더 무거워지네. 이 차이는 몸을 가라앉게 하기엔 충분하지만 일반적으로 뼈대가 가늘고 엄청난 지방질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엔 그렇지 않네. 그런 사람들은 익사한 이후에도 뜨는 법이야. 강바닥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 사체는 어떤 이유로 인해 사체의 비중이 배수하는 물 용적의 비중보다 다시 작아질 때까지 가라앉아 있네. 이 효과는 부패나 다른 것에 의해 발생하지. 부패의 결과는 가스의 발생, 세포 조직과 모든 체강의 팽창, 그리고 끔찍하게 부풀어 오른 모습이네. 이 팽창이 계속 진행되어 사체의 용적이 질량, 즉 무게가 같이 증가하지 않는 채로 늘어날 때 사체의 비중은 배수된 물의 비중보다 작아져 표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러나 부패는 수많은 환경으로 바뀌네. 수많은 원인으로 빨라지거나 누추어지지. 예를 들어 더위와 추위, 물의 광물 함유량이나 순도, 물의 깊이, 조류와 정체, 체질, 죽기 직전 감염 혹은 무병 상태 등이네. 따라서 사체가 부패에 떠오르는 시기를 정확하게 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 어떤 조건에서 이 결과는 1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조건에선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동물의 몸을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시키는 화학적 주입제가 있네. 염화체 이수은이 그중 하나이지. 대포를 쏘아 발생하는 효과는 단순한 진동의 효과야. 이것은 사체가 묻혀있던 부드러운 진흙에서 사체를 끄집어낸 다음 다른 원인들이 떠오르도록 준비되어 있을 때 사체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야. 혹은 세포 조직의 썩은 부분의 접착력을 없애고 가스의 영향 하에 체강이 팽창하도록 해주지. 자,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이론을 이끌어냈으니 레트왈르의 주장을 쉽게 시험할 수 있네. 익사체 혹은 타살된 즉시 물에 던져진 사체는 충분히 부패해 물 표면으로 떠오르기까진 6일에서 10일의 시간이 소요됨을 우린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사체에 대포를 쏜다 하더라도 5, 6일 전에 떠오르고 그대로 두면 다시 가라앉는다. 이 문장 전체는 이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야. 사체가 충분히 부패해 물 표면으로 떠오르기까진 6일에서 10일이 걸린다고 모든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아니야. 사체가 떠오르는 기간은 필연적으로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과학과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지. 더구나 표면으로 떠오른 사체는 생성된 가스가 새어나올 만큼 부패가 진행되기까진 그대로 두면 다시 가라앉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익사체와 타살된 즉시 물에 던져진 사체 사이의 구별점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바라네. 필자는 이 구별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같은 범주 속에 포함시키고 있어. 물 속에 빠진 사람의 몸이 물의 용적보다 어떻게 비중이 무거워지는지, 그리고 물 표면으로 발을 들어올리며 허우적거리는 것을 제외하면 전혀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어. 난 물 표면 아래에서의 숨막힘, 원래 폐 속에 있던 공기를 물로 채우는 숨막힘을 보여주었네. 그러나 타살된 즉시 물에 던져진 사체에선 이러한 허우적거림과 숨막힘은 없을 것이야. 그러므로 뒷문장이 일반적으로 몸은 전혀 가라앉지 않는다는 레트왈르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야. 부패가 심한 단계로 진행되었을 때, 살이 심한 정도로 뼈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서야 사체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이야. 단 3일이 지나 사체가 떠오른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이제 우린 그 사체가 만일 오질 리 없다는 논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나? 만약 익사했다면 여자인 그녀는 가라앉지 않았을 것이야. 가라앉았다면 24시간 혹은 이전에 다시 떠올랐을 것이고,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익사했다고 가정하지 않아. 그렇다면 죽은 뒤 강에 던져졌으니 어느 시간이든 한순간에 떠올라 발견되었을 것이네. 그러나 레트왈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 만일 사체가 화요일 밤까지 비살된 상태로 강변에 있었다면 범행이 저질러진 강변에서 몇몇 흔적이 발견되었을 것이다. 여기선 단번에 추리가의 의도를 감지하는 것이 어려워. 그는 자신의 논리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상하고 있어. 즉, 사체가 이틀 동안 강가에 있었고 급속히 물속에 잠겨 있을 때보다 더 급속히 부패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런 경우라면 수요일에 물 표면에 나타났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하며 그런 환경에서만 사체가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야. 따라서 사체는 강가에 내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서둘러 강조하네. 그렇다면 범인의 흔적이 몇몇 발견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야. 이 추리에 대해 자넨 빙긋이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 단지 사체가 강가에 내버려져 있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지 자넨 이해할 수 없을 것이야. 나 역시 마찬가지고. 신문은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 여기에서 가정한 대로 살인을 저지른 악당이 그런 주인은 집계할 수 있었을 텐데 무거운 추도 달지 않고 사체를 강에 던졌다는 것은 더욱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 보게나. 우스꽝스러운 생각의 혼란을. 어느 누구도 레트왈르조차 발견된 사체가 살해된 것이라는 점은 논박하지 않았어. 폭력의 흔적은 너무 뚜렷하네. 우리들 추리가의 목적은 단지 그 사체가 마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 그는 마리가 살해되지 않았다고 증명하기 바라네. 사체가 살해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의 말은 후자만을 증명할 뿐이야. 여기에 추를 달지 않은 사체가 있네. 범인들이 사체를 강으로 던졌다면 추를 탈 것을 잊을 리 없네. 그러므로 사체는 범인들이 던진 것이 아니야. 증명된 것이 있다면 이것이 전부네. 신원 문제는 접근하지도 못하고 레트왈르는 바로 전에 인정한 것을 이번엔 부정하기 위해 가진 애를 쓰고 있네. 신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린 발견된 사체가 살해된 여자의 것임을 확신한다 라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논리를 펴는 것도 기사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네. 그의 명확한 목적은 이미 내가 말한 대로 마리의 실종과 사체의 발견 사이의 간격을 될 수 있으면 단축시키는 것이야. 하지만 마리가 어머니 집을 떠난 순간부터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애써 강조하고 있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 6월 22일 일요일 9시 이후 마리가 이 세상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그의 눈인 분명히 한쪽에 치우친 것이야. 그는 적어도 그 문제를 꺼내지 말았어야 했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마리를 본 사람이 있으면 문제의 그 간격은 짧아지고 사체가 마리일 확률도 훨씬 줄어들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트왈르가 일반적인 논조를 강화시킨다고 전적으로 믿고 그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습지 않은가? 이번엔 보비 씨의 신원 확인에 관한 부분을 다시 읽어보게나. 팔 위의 털에 대해서 레트왈르는 명백히 불성실하네. 보비 씨는 바보가 아닌 이상 사체 신원 확인에서 단지 팔 위의 털만 줄곧 강조했을 리가 없어. 털 없는 팔이 어디 있겠나? 레트왈르의 이 막연한 표현은 증인의 서술을 왜곡한 것에 지나지 않아. 증인은 이 털에 나타난 어떤 특이함에 대해 말했을 것이 분명하네. 그것은 빛깔, 양, 길이, 그리고 위치에 대한 특이성이었을 것이야. 이 신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네. 그녀의 발은 작았다. 그러나 그런 발은 얼마든지 있다. 그녀의 양말 데님은 아무 증거도 되지 않는다. 그녀의 구두도 마찬가지다. 구두와 양말은 대량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모자에 달린 꽃장식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보베 씨가 주장하는 강력한 한 가지는 양말 데님이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 돌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양말 데님을 산 후 가게에서 신어보는 대신 가지고 와서 집에서 사이즈를 맞추기 때문이다. 여기에선 이 논리가가 진심이라고 생각하긴 어려워. 마리의 사체를 찾던 보베 씨가 몸짓과 생김새가 실종된 아가씨와 대략 비슷한 아가씨를 발견했다면 그 사체가 자신이 찾고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네. 대략적인 몸짓과 생김새와 함께 생전에 마리에게서 보았던 팔 위의 털과 비슷한 털을 보았다면 그의 생각은 당연히 더 굳어졌을 것이네. 그리고 털의 특이함이나 여느 것과 다른 성질에 비례하여 확실성은 커졌을 것이야. 만약 마리의 발이 작고 발견된 사체의 발도 작다면 그 사체가 마리일 확률은 단순한 산술적 비율이 매우 기하학적인 비율, 즉 누적된 비율로 증가한다네. 구두도 그녀가 실종되던 날 신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면 구두가 대량으로 판매된다 하더라도 확률은 확신의 단계까지 높아지네. 그 자체로는 신원 확인의 증거가 아니더라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모자에 달린 꽃장식도 실종된 아가씨가 쓰고 있던 것과 일치한다면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네. 단 하나의 꽃장식으로 조사가 필요 없다면 두세 가지 혹은 그 이상일 경우는 어떻겠는가? 연속적인 각각의 증거는 증거를 곱절로 만들지. 증거의 증거가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백 배 곱절로 늘어난다네. 그리고 사체에서 생존자가 사용하던 것과 같은 양말테님을 발견한다면 조사를 계속 진행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그리고 마리가 집을 나서기 직전 고정했던 방법으로 양말테님이 돌려져 있는 채 발견되었다고 가정해보세나. 의심하는 것은 미친 짓이거나 위선이야. 양말테님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일은 흔치 않아. 저절로 조절되도록 만들어진 것은 외부에서 꼭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드물거든. 마리의 양말테님이 설명한 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연이었음에 틀림없네. 그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신원을 입증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사체가 실종된 마리와 같은 양말테님, 같은 구두, 같은 모자, 꽃장식, 팔의 특징, 비슷한 몸짓과 생김새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야. 사체는 그 각각을 정체적으로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것이야. 레트왈루 편집자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심을 품었다면 그는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네. 그는 법조인들의 한담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조인들이란 대개의 경우 법정의 판에 박힌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데 만족하는 사람들이야. 법정에서 기각되는 증거의 대부분이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최상의 증거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게 될 걸세. 법정은 증거의 일반적인 원칙, 공인되어 법서에 기록된 원칙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지. 특수한 예로 인해 그 선에서 벗어나는 것을 꺼려하거든. 그리고 모순되는 예외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긴 안목으로 보면 도달할 수 있는 진실을 최대한으로 포착하는 확실한 방법이야. 그러므로 이 방식은 정체적으로 보면 논리적이네. 그러나 여러 사소한 잘못이 일어난다는 것도 역시 분명한 사실이야. 보베 씨에 빗대어 암시한 것을 자넨 단숨에 무시해버렸을 것이네. 이 선량한 진사의 진실한 성품을 자넨 이미 알고 있어. 그는 낭만적이지만 위트가 부족하고 남의 일에 바쁜 사람이지. 이런 성격의 사람이 정말 흥분하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심술궂은 사람에게 자칫 의심을 사게 행동하는 법이거든. 보베 씨는 레트왈르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의 주장에 아랑곳 없이 그 사체는 마리의 것이라는 견해를 들이대어 상대방을 화나게 했어. 신문엔 이렇게 쓰여있네. 그는 사체가 마리라고 우기지만 우리가 이미 논평한 것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정황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개개인 신상에 대한 인상만큼 모호한 것이 없어. 모두 자신들의 이웃을 알아보지만 알아볼 수 있는 이유를 기꺼이 제시할 수 있는 예는 거의 없네. 보베 씨의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 화낼 권리가 레트왈르 기자에게는 없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그에게 혐의를 두는 논리가의 암시보단 낭만적이고 남의 일에 바쁜 사람이란 내 가정과 훨씬 잘 맞는 편이네. 일단 선의의 해석을 내리면 열쇠구멍의 장미, 석판 위에 새겨진 말이란 이름, 남자 친척을 멀리 했던 일, 그들에게 사체 보여주기를 꺼린 점,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서는 안 된다고 비부인에게 주의를 준 점, 그리고 결국 자신 이외인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상관해선 안 된다는 그의 확고한 결심, 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네. 보베 씨가 마리에게 구원한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네. 마리가 그에게 교태를 부린 점, 그가 마리의 친밀감과 신의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인정받기를 몹시 바랬던 점도 분명해 보이네. 이 점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야. 어머니와 다른 친척들의 냉담함, 사첼 마리로 믿는 가정과는 무관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레트왈르의 단정은 충분히 반증되었어. 그러므로 신원 파악의 문제는 충분히 만족스럽게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 보세나. 여기에서 나는 물었다. 그럼 르 코메르시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취지 면에서 보면 이 문제에 관해 발표된 어떤 것보다 훨씬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 전제로부터 추리한 것은 논리적이고 날카롭네. 그러나 그 전제는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불완전한 관찰에 의한 것이야. 르 코메르시엘은 마리가 어머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질 나쁜 불량배들에게 잡힌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어. 이 아가씨처럼 여러 사람에게 알려진 네가 아무 눈에도 띄지 않은 채 새 구역을 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이 신문은 역설하고 있네. 이것은 파리에 오래 거주한 공적인 사람으로 공공사무실 언저리에 제한된 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야.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10구역이나 가도록 자기를 알아보고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는 경우란 거의 없네. 그리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과의 범위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는 범위를 알고 있으므로 자신의 명성과 향수가게 여조원의 명성을 비교하고 그리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녀가 걸어가면 자신과 마찬가지로 남의 눈에 띌 것이란 결론에 곧 이른 것이야. 그러나 이것은 그녀가 공인처럼 늘 변함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어떤 구역을 걸을 경우에만 그러하네. 그런 사람들은 동료의식에서 생기는 관심으로 그를 관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제한된 구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가는 것이야. 그러나 말인 발길 닿는 대로 걸었으리라 생각해도 될 것이네. 그리고 이 특이한 경우에 그녀는 여느 때와는 전혀 다른 길을 따라갔을 가능성이 크네. 르 코메르시엘의 심중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평행성은 두 사람이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만 입증될 수 있을 것이네. 이 경우 친분이 있는 사람의 수가 같다고 가정한다면 우연히 만날 사람의 수도 같게 되겠지. 내 입장으론 마리가 언제 떠났든 자신이 살던 집에서 숙모집으로 가는 어느 길을 따라갔든 그녀가 아는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녀를 알아보는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가능할 뿐더러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네. 이 문제를 충분히 그리고 바른 관점에서 보기 위해선 우린 파리의 저명한 인물도 그가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의 수와 파리 전체 시민의 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네. 르 코메르시엘의 제안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아가씨가 집을 나선 시각을 고려해 본다면 그 설득력은 크게 줄어든다네. 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어. 그녀가 집을 나선 것은 거리가 사람들로 붐빌 때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네.
아침 9시였어.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아침 9시는 사람들로 붐비는 것이 사실이야. 그러나 일요일 9시에 사람들은 주로 교회 갈 준비를 하느라 집 안에 있어. 관찰력 있는 사람이라면 안식일 아침 8시부터 10시 무렵까진 늘 황량한 시내의 분위기를 놓쳤을 리 없어. 10시에서 11시 사이엔 거리가 붐비지만 그보다 이런 시각엔 그렇지 않네. 르 코메르시엘의 한 부분엔 관찰력이 부족해 보인 흔적이 또 있다네. 신문은 그 불행한 아가씨의 속옷이 길이 60cm, 폭 30cm로 찢어져 머리 뒷부분을 돌아 턱 밑에 메어져 있는데 고함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손수건이 없는 자들이 한 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 이 책상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진 앞으로 차근히 검토할 것이지만 손수건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으로 편집자는 질 나쁜 불량배들을 가리키려고 하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셔츠는 입지 않아도 손수건은 가지고 다니지. 요즘 들어 손수건이 어떻게 불량배의 필수품이 되었는지 자네도 볼 기회가 있었을 것이야. 그럼 르 솔레이유 기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난 물었다. 그 필자가 앵무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정말 유감이야. 그럴 경우 그는 가장 잘 따라하는 앵무새가 되었을 거니까. 그는 이미 활자화된 의견들 하나하나를 단지 반복할 뿐이야. 이 신문 저 신문에서 칭찬받을 만큼 부지런하게 모았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어. 그것들은 적어도 3, 4주 전에 그곳에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 참극의 장소가 발견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여기서 르 솔레이유가 다시 언급하고 있는 사실들은 이 문제에 대한 나 자신의 의구심을 없애지 못했으며 이 문제의 다른 면과 연결해서 좀 더 조사해 볼 걸세. 현재 우린 다른 조사에 열중해야 하네. 부검은 부주의하게 행해졌어. 신원 확인은 했지만 제대로 철저하게 하진 못했네. 사체는 어떤 점에서든 약탈당하지 않았는가? 피해자가 집을 나설 때 보석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랬다면 사체가 발견되었을 때 보석은 있었는가? 이러한 것들은 증거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들이야. 그리고 위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면서도 이제까지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들도 있네. 이 사건을 납득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개인적인 조사에 힘써야 하네. 생토스타슈 사건도 다시 검토되어야 하고 난 그 사람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진행시키도록 하세. 일일이 그의 행적에 관한 구술서의 진위를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해보세. 이런 성질의 구술서는 자칫 문제를 미스테리로 만들지. 꼭 여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생토스타슈를 우리의 조사에서 제외시키세. 그러나 구술소에서 거짓이 발견되면 그의 자살로 보아 사건의 혐의가 짙어지네. 구술서가 사실이라면 자살은 가능한 정황이며 우리를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지도 않네. 이제 내가 제의하는 것은 이 비극의 내부 사실이 아닌 그 주변부에 집중하자는 것이야. 이런 조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실수는 부수적이고 주변적인 사건은 완전히 무시한 채 직접적인 조사에 국한하는 것이야. 증언과 변론을 뚜렷이 관련 있는 것에만 제한하는 것도 법정의 잘못된 관행이야. 그러나 많은 경우 진실은 관련 없어 보이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린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 근대 과학이 예측하기 어려운 것에 의존하는 것도 이러한 원리 때문이야. 하지만 자넨 아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인류 지식의 역사는 수많은 인류의 귀중한 발견들이 주변적이고 우발적이고 이례적인 것에 빚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어. 그러므로 미래의 발전을 예견하는 데에도 일반적인 예견을 벗어나는 우연에 의해 생기는 발견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 것이야.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에 기반을 둔 것은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니야. 우연의 기초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어. 우연을 절대적 계산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
우린 학교의 수학 공식에선 찾지도 상상하지도 않는 것을 다루게 되는 것이야. 반복해서 말하지만 수많은 온갖 진실이 주변적인 것에서 나왔다는 사실과 이 경우에서 내가 지금까지 사건 자체에 대한 불충분한 근거에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조사의 방향을 돌리려는 원리의 취지와 일치하고 있네. 자네가 그 구술소의 진위를 확인하는 동안 난 자네가 조사했던 것보다 더 폭넓게 신문을 검토하겠네. 이제까지 우린 이미 조사된 영역을 답사한 것뿐이야. 발표된 인쇄물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도 수사 방향을 결정지을 몇몇 자세한 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이상한 일일 것일세. 뒤팽의 제안에 따라 난 구술소의 내용을 꼼꼼하게 조사했다. 결과는 구술소 진실에 대한 확신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생토스타수 씨의 무죄를 확신했다. 그러는 동안 내 친구는 내가 보기엔 아무 목적도 없고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신문 파일 조사에 열중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그는 내 앞에 다음의 발췌문을 내놓았다. 약 3년 반 전 마리 로즈가 팔레 르와야라에 있는 르블랑시에의 향수 가게에서 실종됨으로써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후 그녀는 여느 때와는 달리 얼굴이 약간 창백한 채 다시 가게의 모습을 나타냈다. 르블랑시와 그녀의 어머니는 시골에 있는 친구 집을 방문한 것뿐이라고 했다. 그 사건은 곧 잠잠해졌다. 이번의 실종도 같은 성질의 변덕이며 일주일이나 한 달이 지난 후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브닝 페이퍼 6월 23일 월요일. 어제 한 서가는 이전에 있었던 마리 로제 미스터리 같은 실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녀가 르블랑시의 향수 가게에서 사라진 일주일 동안 남봉꾼으로 이름난 젊은 해군 장교와 같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와 싸운 뒤 그녀는 집으로 되돌아온 것 같았다. 현재 파리에 머물고 있는 문제의 그 바람둥이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뚜렷한 이유가 있어 공표하진 않는다. 르 메르큐리 6월 24일 화요일. 너무나 흉악한 폭행이 파리 변두리에서 엊그제 발생했다. 아내와 딸과 함께 있던 한 신사가 세느강 기슬 근처에서 이리저리 보트를 젓고 있던 6명의 젊은이에게 강 건너로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반대편 강가에 닿아 보트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갔을 때 딸은 배에 파라솔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것을 찾으러 되돌아갔다가 이 불량배들에게 붙잡혔고 강 가운데로 끌려가 재갈을 물리고 폭행당했으며 처음 부모와 함께 올라탄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기슭에 버려졌다. 악당들은 지금 달아나는 상태이지만 경찰이 추적 중이며 그들 중 몇 명은 잡힐 것으로 보인다. 모닝페이퍼 6월 25일 수요일. 우린 최근 흉악범죄가 매내의 소행이라는 투서를 두어 통 받았다. 그러나 그는 법적인 조사에 의해 결백함이 밝혀졌고 우리의 몇몇 투서가들의 논쟁엔 열의가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므로 그 논쟁을 발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닝페이퍼 6월 28일 토요일. 우린 격렬한 어조의 투서를 몇 통 받았는데 각각 다른 사람이 보낸 것으로 보이며 불행한 마리 로제가 일요일에 시 변두리에 퍼져있는 수많은 불량배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희생되었다고 확언하고 있었다. 우리 신문사의 견해도 이 가정을 결정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앞으로 이러한 논쟁들을 위한 지면을 마련하고자 애쓸 것이다. 이브닝 페이퍼 6월 30일 월요일. 월요일, 세무국 소속 나룻배 사공이 세느강을 떠내려가는 빈 배를 보았다. 돛은 배 바닥에 놓여 있었다. 사공은 나룻배 사무실 아래까지 배를 끌고 왔다. 다음 날 아침 배는 아무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없어졌다. 배의 열쇠는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 르 딜리장스 6월 26일 목요일. 이 다양한 발췌문을 읽자 그 발췌문은 나에겐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면 문제와 어떤 방법으로 연결되는지 알 수 없었다.
난 뒤팽의 설명을 기다렸다. 이 발췌문의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에 안주하는 것은 현재의 내 의도가 아니야. 내가 그것을 베낀 것은 경찰의 극단적인 태만을 자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야. 경찰국장한테서 들은 바, 그 해군 장교를 조사하는 데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어. 마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실종 사이에 어떤 연결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첫 번째 사랑의 도피가 연인들 간의 싸움, 버림당한 여자의 귀가로 끝났다고 하세. 두 번째 사랑의 도피는 다른 남자의 새로운 유혹의 결과라기보단 이전의 배신자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볼 수 있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라기보단 옛사랑의 재회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마리가 새로운 사람에게 사랑의 도피 제안을 받기보단 전에 한번 마리를 유혹했던 사람이 다시 사랑의 도피를 제안한 것이 10중 8구지. 여기서 다음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게나. 첫 번째의 명백한 사랑의 도피와 두 번째의 가상적인 사랑의 도피 사이엔 일반적인 군함 항해 기간보다 3, 4개월 더 길다는 것이야. 그 애인이 바다를 향해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악행이 중단되었고, 돌아오는 순간 곧장 이루지 못한, 아니 이루어지지 않은 비열한 의도를 다시 꾸미기 시작했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린 모르고 있어. 하지만 자넨 두 번째 경우인 어떠한 사랑의 도피도 상상할 수 없다고 하겠지. 물론 상상할 수 없네. 그러나 좌절된 계획이 없다고 선뜻 말할 수 있을까? 생토스타주 씨와 보베 씨 이외인 남들이 인정하는 공개적이고 어엿한 마리의 구원자가 없어. 다른 사람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네. 그렇다면 친척들은 모르지만 마리가 일요일 아침에 만나 룰루 가문의 외진 숲속에서 저녁 어스름이 내릴 때까지 같이 있기를 주저하지 않을 만큼 깊이 믿었던 비밀 애인은 누구란 말인가? 내가 묻는 것은 적어도 대부분의 친척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 애인이 누구냐는 것이네. 그리고 마리가 집을 떠날 때 로제 부인의 그 기이한 예언, 마리를 다시 보지 못할까 두렵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로제 부인이 사랑의 도피 계획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고 상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딸이 이 계획을 품고 있었다고는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집을 떠나며 그녀는 드로메카의 숙모집에 간다고 했으며 생토스타슈에겐 어두울 무렵 찾아오도록 말해놓았네. 얼핏 보면 이 사실은 나의 생각에 크게 비껴나지 않아. 그러나 잘 생각해보자고. 그녀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와 함께 강을 건너 오후 3시라는 늦은 시간에 룰루 관문에 도착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야. 이 사람과 동행할 것에 동의하고 그녀는 집을 나서며 자신의 의도에 대해 생각했네. 그리고 생토스타슈가 약속한 시간에 맞추어 드로메가에 그녀를 데리러 갔다가 이후 하숙집에 돌아와서 역시 집에도 그녀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약혼자의 가슴에 떠오를 놀라움과 의구심도 생각했을 것이야. 이런 점들에 대해 분명히 생각했을 거야. 생토스타슈의 슬픔과 여러 사람들의 의심을 예견한 것이지. 그러나 이 의심을 겁내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네. 되돌아갈 의도가 없었다면 그런 의심은 그녀에게 사소한 것이 되었을 거야. 우린 그녀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네. 난 사랑의 도피 혹은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 방해할 기회가 없도록 해야 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해야 한다. 드로메가의 숙모집에 가서 하루를 보낸다고 해두자. 난 생토스타슈에게 어두워지기 전엔 날 데리러 오지 말라고 말할 작정이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의 부재 시간은 가능한 한 가장 길어지며 의심이나 걱정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설명될 수 있다. 다른 어떤 방법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벌게 된다. 생토스타슈에게 어두워지기 전엔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해두면 분명히 그 전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중 오라고 확실하게 말해두지 않으면 나의 도피 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내가 좀 더 일찍 올 것으로 기대하여 나의 부재를 좀 더 일찍 걱정하기 시작할 테니까. 혹시라도 결국
내가 돌아올 의도이고 그 사람과 단지 잠시 거닐 생각이라면 생토스타슈에게 마중 오라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거야. 마중 오면 내가 그를 속였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말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어둡기 전에 돌아와서 드로메가의 숙모 집에 갔었다고 얘기하면 그는 그 사실을 영원히 모를 것이다. 하지만 다신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나의 의도이다. 적어도 몇 주 동안 혹은 이를 숨길 만한 것이 생길 때까진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시간을 버는 것뿐이다. 자네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슬픈 사건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녀가 불량배에게 희생되었다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의 견해는 어떤 상황에서든 무시할 수 없어. 저절로 생겼을 때, 정확히 말해 자발적인 방법으로 퍼져나갔을 때, 그것은 천재의 특징인 직관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네. 난 100의 99는 이 결정을 따르겠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암시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이야. 의견은 엄밀하게 세상 사람들 자신의 것이어야 하네. 그런데 이 구분이 무척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 지금의 예에선 불량배들에 관한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세 번째 발췌문에 자세히 적혀있는 부수적인 사건에 의해 더 넓게 퍼진 것 같네. 젊고 아름답고 세인에게 알려진 마리의 사체가 발견되어 파리 전체는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어. 이 사체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채 강에 떠올라 발견되었지.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혹은 그와 비슷한 시각에 유사한 성격의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네. 정도는 덜 하지만 불량배들이 다른 젊은 여성을 폭행한 것 같아. 이미 알려진 차명이 다른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 이 판단이 방영 지시를 기다렸고 알려진 차명이 때맞춰 그것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네. 마리 역시 강에서 발견되었고 바로 이 강에서 또 다른 차명이 일어났어. 이 두 사건의 연관은 너무나 명백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포착하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지. 그러나 사실은 한 사건이 그렇게 저질러졌다고 알려진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 다른 사건은 그렇게 저질러지지 않았다는 증거야. 어떤 불량배 무리가 어떤 장소에서 전대미문의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을 때 다른 비슷한 무리가 같은 도시의 비슷한 장소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간에 악행을 저질렀다면 정말 기적이 아닌가. 그러나 우연히 암시에서 생긴 세상 사람들의 의견은 이 신비한 우연의 일치를 믿으라고 하지 않은가.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살해 현장으로 추정되는 룰루 관문의 덤불을 생각해보세. 이 덤불은 빽빽하지만 큰 길가에 가까이 있어. 덤불 내엔 서너 개의 큰 돌이 등받이와 발판 의자 모양을 이루고 있어. 위쪽 돌 위엔 흰 속치마, 두 번째 돌 위엔 실크 스카프가 발견되었네. 파라솔, 장갑, 손수건도 역시 여기에서 발견되었고 손수건엔 마리 로제란 이름이 수놓여 있었네. 옷조각들이 주변 가지 위에 있었고 땅은 짓밟혔고 관목은 꺾여 있었으며 격렬히 싸운 흔적이 분명했어. 이 덤불을 발견한 신문들이 환호하고 그곳이 정확한 범행의 현장이라고 만장일치로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네. 그곳이 현장이었다는 것을 난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의심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 만일 현장이 르코메르시엘이 제안했던 대로 파베 생탕트레가 근처라면 범행을 저지른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정확한 곳으로 주의를 기울인 것에 놀라 겁먹을 것은 당연하지. 그리고 누구든 즉각 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을 것이야. 룰루 관문의 덤불은 이미 의심받고 있었으므로 그 물건들이 발견된 곳으로 가져다 놓으려는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야.
르솔레이유 신문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지만 발견된 물품들이 덤불 속에 며칠 이상이나 있었다는 확증은 없어. 그런 반면 그 숙명적인 일요일과 남자아이들이 그것을 발견한 오후 사이에 20일 동안 아무 눈에도 띄지 않고 거기 있었을 리는 없다는 정황의 증거는 충분히 있어. 르솔레이유는 앞서 발행된 신문들의 의견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네. 그것들은 비를 맞아 곰팡이가 슬어 서로 들러붙어 있었다. 어떤 것은 그 둘레와 위에 풀이 자라 있었다. 파라솔의 실크는 튼튼했으나 실밥이 풀려 있었다. 두 겹으로 겹쳐진 윗부분은 곰팡이가 실고 삭아서 펴자마자 부서졌다라고. 어떤 것은 그 둘레와 위에 풀이 자라 있었다는 것은 두 남자아이들의 회상과 증언에 의해 확인된 사실일 뿐이야. 이 남자아이들이 물건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동안 어떤 제3자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러나 풀은 특히 덥고 습기 찬 기후에선 단 하루 만에 5에서 8cm씩 자라지. 새로 잔디를 깐 땅에 세운 파라솔은 단 일주일만 지나면 솟아오른 풀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거야. 그리고 르솔레유의 기자가 그렇게 집요하게 주장하고 방금 인용된 짧은 문단에서 적어도 3번이나 사용한 단어인 곰팡이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그는 정말 이 곰팡이의 성질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 곰팡이는 수많은 균 종류의 하나로 그 일반적인 특징이 24시간 만에 생겨나고 죽는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을까? 그러므로 우린 한눈에 알 수 있네. 그 물건들이 덤불 속에서 적어도 3, 4주 동안 있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기양양하게 제기된 것은 사실 증거론 완전히 부조리하다는 것을. 다른 한편, 이 물건들이 일주일보다 어느 일요일에서 다음 일요일까지의 긴 시간 동안 그 덤불 속에 남아 있었으리라는 것은 매우 믿기 어려운 사실이야. 파리 변두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 이외에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야. 숲이나 들 한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없는 그런 곳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워. 깊디 깊은 숲속에서 혼자만의 공간을 찾아보지만 모두 소용없네. 여기 으슥한 곳엔 지저분한 자들이 넘치고 여기 산전엔 사악한 자들이 넘치네. 이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산책하는 더럽게 오염되었지만 덜 부조화스러운 오염된 파리로 달아나겠지. 도시 변두리가 평일에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안식일은 얼마나 더하겠는가. 일에서 해방되고 여느 때의 범행 기회를 잃은 시내의 불량배들은 시내 변두리를 찾네. 마음속으론 경멸하는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서가 아닌 사회의 제약과 관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지. 신선한 공기나 푸른 나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골의 철저한 방종을 원하는 것이야. 여기 길가 술집이나 숲의 나무꾼을 아래에선 그는 유쾌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외인 아무런 제약도 없이 자유와 럼의 공동 사물이 꾸며낸 광적인 활락으로 빠져드네. 난 문제의 물품들이 파리 변두리의 어떤 덤불에서든 어느 일요일에서 다음 일요일까지의 긴 기간 동안 발견되지 않은 채 있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거듭 말하면서 냉정한 관찰자라면 누구에게나 분명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네. 그 물품들이 실제 범행 현장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할 의도로 덤불 속에 놓여졌다는 의심의 근거는 부족하지 않네. 먼저 물품 발견 날짜에 주의를 기울여보게나. 이 날짜를 내가 신문에서 베낀 5번째 발췌문의 날짜와 비교해보게나. 격렬한 투서가 석간신문사에 들어온 직후에 발견이 이어진 것을 자넨 발견할 수 있을 것이네. 이 투서들은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낸 것이 분명하지만 모두 같은 요점이야. 즉, 범행을 저지른 자는 불량배이고 그 현장은 룰루 관문 근처라는 것이야. 이 투서들의 결과로 혹은 사람들이 그것에 주의를 돌린 결과로 물품들이 남자아이들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상황은 물론 아니야. 물품들이 그 전엔 덤불 속에 있지 않았고 직접 투서를 쓴 범인들이
투서를 보낸 날짜보다 약간 늦게 혹은 그날의 물품들을 갖다 놓았네. 그러므로 그 물품들이 왜 그전엔 발견되지 않았냐에 의심이 생겨. 이 덤불은 아주 독특한 것이었어. 이례적으로 빽빽한 덤불이었지. 자연적으로 쌓아 올려진 벽 내부엔 등받이와 발판 의자 모양을 이루는 독특한 돌이 있었어. 그리고 이 기묘하게 꾸며진 덤불은 드리쿠 부인의 집에서 몇십 미터 내로 가까운 곳에 있었네. 드리쿠 부인의 어린 아들들은 농나무 껍질을 찾으러 주변의 떨기나무를 찾아다니는 버릇이 있었네. 그 아이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넓은 나무 그늘에 몰래 들어가 그 자연에 건조히 앉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다고 하면 성급한 내기일까? 가망 없는 내기일까? 그런 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은 소년 시절이 없었거나 소년의 감정을 잊어버린 거야.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 물품들이 하루나 이틀 이상의 긴 기간 동안 발견되지 않은 채 있었다고 생각하긴 지극히 힘들어. 그러므로 르솔레유의 고집스러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물품들은 상대적으로 늦은 날에 발견된 곳에 갖다 두었을 것이라는 의심엔 충분한 근거가 있어. 그렇게 믿는 데는 내가 이미 강조한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 물품들이 매우 인위적으로 배치된 것에 주의를 기울여보게나. 위쪽 돌엔 흰 속치마가 놓여 있었고 두 번째 돌엔 실크 스카프가, 주변엔 파라솔과 장갑, 마리 로제란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이 흩어져 있었네. 이것은 그리 예리하지 못한 사람이 물품들을 자연스럽게 배치하려 할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배치야. 하지만 그것은 결코 실제로 자연스러운 배치가 아니야. 나라면 모두 땅에 놓고 발로 뭉갠 것처럼 보이게 했을 거야. 그 좁은 나무 그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격투로 이리저리 찢어진 속치마와 스카프가 돌 위에 놓여있으리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네. 지문엔 격투의 흔적이 있었다. 땅바닥은 짓밟혔고 나뭇가지는 부러져 있었다고 적혀 있어. 하지만 속치마와 스카프는 마치 선반 위에 둔 듯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어. 덤불에 찢어진 프로코트의 조각은 폭 8cm, 길이 15cm 정도였다. 한 부분은 코트의 단으로 기워져 있었다. 그 조각들은 길고 가느다랗게 찢어진 것처럼 보였다. 여기에서 르솔레유는 무심코 너무나도 의심스러워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네. 옷 조각들은 묘사된 대로 길고 가느다랗게 찢어진 것처럼 보였네. 그러나 손으로 고의적으로 찢은 것이야. 옷 조각이 가시에 걸려 찢겨 나가는 것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야. 옷감의 성질로 보면 가시나 못에 걸리면 직각으로 찢어지네. 즉 서로의 정각에서 직각을 이루는 두 손으로 나뉘어지고 가시가 들어온 정점에서 만나게 되네. 하지만 옷 조각이 찢겨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네. 그런 것을 난 알고 있지 않으며 자네도 그럴 거야. 그런 옷감에서 옷 조각을 찢어내려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작용하는 힘이 거의 모든 경우에 필요해. 옷감의 양쪽 가장자리가 있다면, 손수건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세. 한 조각을 떼어내려면 한 힘만으로도 되네. 그러나 지금 문제의 드레스 경우엔 가장자리가 하나밖에 없어. 가장자리가 없는 옷감 내부에서 옷감을 찢어내는 것은 가시만으로는 할 수 없어. 가장자리가 하나 있을 때조차도 두 개의 가시가 필요하며 하나는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다른 하나는 한 방향으로 걸려야 하네. 그리고 이것도 가장자리에 단을 대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이네. 단을 대었다면 거의 불가능하네. 그러므로 가시란 단순한 수단을 통해 옷 조각이 찢겨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의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리고 한 조각이 아닌 여러 조각이 그렇게 찢어졌다고 믿으라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한 조각은 프로코트의 가장자리였고 다른 한 조각은 단이 아닌 치마의 한 부분이었어.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가시라는 수단을 통해 단을 대지 않은 치마의 안쪽으로부터 완전히 찢겨 나간 것이야. 이러한 것들은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해.
그러나 모두 종합해보면 사체를 치울 생각을 할 만큼 조심스러운 범인들이 물품들을 모두 이 덤불에 두었다는 것은 가장 의심스럽고 놀라운 상황 아닌가. 자네가 이 덤불을 범행 현장으로 믿는다면 자넨 내 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네. 여기에서 악행이 저질러졌을 수도 있지만 그보단 둘이 그 부인 집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 그러나 사실 이것은 사소한 일이야. 우린 범행 현장 발견이 아닌 살인자 발견에 열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인용한 것은 비록 사소하게 인용하기는 했지만 다음과 같은 의도에서였어. 첫째, 르솔레이유의 확정적이고 저돌적인 단어는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는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자네가 이 살인이 불량배들의 소행인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어. 검시를 한 외과 의사의 불쾌한 보고서를 인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다시 시작해보세. 그가 발표한 보고서에 나타난 불량배들의 인원에 관해서 파리의 모든 명성 있는 해부학자들은 부당하고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기 좋게 조롱했네. 문제는 그렇게 추리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추리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네. 다른 추론의 근거가 그렇게 없다는 말인가? 이제 격투의 흔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세나. 그리고 이 흔적들이 무엇을 나타낸다고 가정할 수 있는지 질문해보겠네. 불량배들이지.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불량배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가냘프고 방어할 수 없는 아가씨와 불량배들 사이에서 어떤 격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사방의 흔적을 남기는 어떤 격렬하고 끈질긴 격투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아무 말 없이 거친 팔로 움켜쥐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야. 피해자는 그들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수동적이었음에 틀림없어. 자넨 여기에서 덤불은 범행 현장이 아니라는 논박은 한 사람 이상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의 현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게 될 걸세. 범인이 단 한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뚜렷한 흔적을 남기는 그렇게 격렬한 격투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문제의 그 물품들이 발견된 덤불 속에 남아있었다는 의심에 대해선 이미 말했네. 이러한 범죄의 증거들이 우연히 발견된 장소에 남겨진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사체를 치울 만큼 충분히 정신이 있었는데 부패로 그 특징이 빨리 사라져버리는 사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범행 현장에 눈에 띄게 놓아두었네.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손수건을 예로 들겠네. 이것이 실수였다면 불량배들의 실수는 아니네. 어떤 다른 사람의 실수임에 틀림없어. 자, 보세나. 어떤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 떠난 자의 망령이 있을 뿐 그는 홀로 있네. 그는 자신 앞에 움직임 없이 놓여있는 사체에 겁을 먹네. 격렬한 분노는 잦아들고 그 행동에 대한 공포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네. 그의 공포는 패거리들이 있을 때 생기는 배짱 같은 것이 아니야. 죽은 자와 함께 있는 그는 혼자야. 그는 떨고 당황하네. 그러나 사체는 치워야 하지. 사체는 강으로 가져가고 자신의 뒤엔 범행의 다른 증거들을 남기지. 모든 것을 즉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려워. 남은 것을 가지러 되돌아오는 것은 쉽기 때문이지. 힘들게 강으로 가는 동안 공포는 마음속에서 배로 커지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깊은 고뇌로 오랫동안 자주 발걸음을 멈춘 후 그는 강둑에 도착해 그 소름 끼치는 짐을 처분하지. 혹은 배를 이용할 수도 있겠어. 그러나 이제 어떤 보물을 준다 해도 어떤 복수의 위협이 있다 해도 그 외로운 살인자는 그 힘들고 위험한 좁은 길과 덤불과 소름 끼치는 회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는 절대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야. 되돌아가고 싶어도 되돌아갈 수 없네. 그의 유일한 생각은 곧장 달아나는 것이야. 그는 그 두려운 떨기나무에 영원히 등을 돌리고 닥쳐올 천벌로부터 달아나는 것이네. 그렇지만 불량배들은 어떠한가? 여럿이 있으면 그들에겐 배짱이 생겨. 비록 극악한 불량배에겐 배짱이 없지만 그리고 추정되는 패거리들이란
극악한 불량배들로 이루어져 있어. 여럿이 있었다면 단 한 사람이 처했을 당황과 이유 없는 공포는 막았을 거야. 한 사람,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실수를 한다 해도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잡았을 거야. 그들 뒤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거고, 여럿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모두 옮길 수 있었으므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지. 이제 사체가 발견되었을 때 입고 있던 겉옷에 30cm 정도 폭의 옷 조각이 단 아래에서 허리까지 위로 찢어져 허리에 3번 감겨 등에 매듭으로 고정되었다는 상황을 고려해보게나. 이건 사체를 운반할 손잡이를 만들려고 한 짓이야. 그렇지만 여러 명의 남자가 있었다면 그러한 편법에 의지했겠는가? 두세 사람에게 사체의 손발은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최상의 방법이었겠지. 이런 고안은 단 한 사람일 것이야. 그리고 이것으로 우린 덤블과 강 사이에 울타리가 망가져 있고 바닥엔 어떤 무거운 짐이 끌렸던 분명한 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네. 그러나 여러 명의 남자들이 한순간에 울타리 위로 들어올렸을 사체를 울타리 아래로 끌어넣기 위해 울타리를 망가뜨리는 번거로운 수고를 했겠는가? 여러 명의 남자들이 뚜렷한 증거를 남기며 끌고 갔겠는가? 여기에서 우린 르 코메르시엘의 견해를 언급해야 하네.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입장을 밝혔던 견해야. 이 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네. 그 불행한 아가씨의 속옷 중 하나가 길이 60cm, 폭 30cm 정도로 찢어져 머리 뒷부분을 돌아 턱 밑에 메어져 있었는데 고함 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손수건이 없는 자들이 한 짓이다. 라고. 내가 이전에도 말했듯 진짜 악당은 늘 손수건을 갖고 다니네. 그러나 지금 내가 특별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실이 아니야. 이 천조각이 르 코메르시엘이 주장대로 사용된 것은 손수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야. 그것은 덤불 속에 남겨진 손수건으로 분명해지지. 소리 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것은 그 목적에 더 부합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조각을 사용한 것으로 알 수 있어. 증인은 그 문제의 천조각은 목 주위에 느슨하게 감겨 단단한 매듭으로 고정된 채 발견되었다고 말하고 있네. 이 말은 매우 모호하지만 르 코메르시엘의 견해와는 실질적으로 달라. 옷 조각은 45cm의 폭이었고 그러므로 비록 모슬린 천이라 해도 세로로 접거나 구기면 강한 끈이 되지. 그리고 그렇게 구겨진 채 발견되었고 나의 추리는 이것이야. 단 한 사람이 범인이 덤블에서든 어디에서든 사체 가운데 부분에 끈을 매어 어느 정도 가다가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가기엔 사체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는 그것을 끌기로 마음먹었어. 사체가 끌린 증거도 있어. 사체를 끌려면 밧줄 같은 것을 어느 한 끝에 감아야 하지. 머리 때문에 줄이 빠져나가지 않은 목 주위가 가장 좋을 것이야. 범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허리 둘레에 감긴 천조각이었어. 그는 이것을 사용하려 했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매듭과 옷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사용하지 못했지. 속치마에서 다른 천조각을 찢는 게 더 쉬웠어. 그는 그것을 찢고 목 주위에 메었고 자신에게 희생된 사람을 강둑으로 끌고 갔어. 애써 지체해서 만들어진 그러나 목적을 완전히 수행하지는 못한 이 붕대. 이 붕대가 사용된 것은 손수건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상한 대로 덤불을 떠난 후에 덤불과 강 사이의 길 위에서이지. 그러나 자넨 드리크 부인의 증언은 살인이 저질러진 때 혹은 그 무렵 덤불 근처에서 불량배가 있었다는 점을 특히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겠지. 그것은 나도 인정하네. 다소 늦고 매우 의심스러운 증언이지만 드리크 부인이 비난한 불량배들은 그 고지식한 부인이 말한 대로 술집에서 케이크와 브랜디를 마시곤 돈을 치르지 않은 불량배들이야. 그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런데 드레이크 부인의 정확한 증언은 무엇인가?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우고 돈도 치르지 않고 먹고 마신 후 청년과 아가씨가 갔던 길을 따라가서
해질 무렵 그 술집으로 돌아와서 몹시 서두르는 듯 강을 건너갔다. 이 몹시 서두르는 듯은 드리크 부인이 보기엔 훨씬 더 급히 서두르는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는 보상받을 희망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던 케이크와 술, 빼앗긴 케이크와 술로 분개했을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질 무렵인데 왜 서두른다는 점을 강조했겠는가? 작은 배로 넓은 강을 건너야 하고 폭풍이 임박하고 밤이 다가오는데 불량배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두르는 데는 놀랄 이유가 없어. 난 밤이 다가온다라고 말했네. 밤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 건달들이 점잖지 못하게 서두르는 것이 드리크 부인의 고지식한 눈에 띈 것은 겨우 해질 무렵이야. 그러나 우리가 들은 바론 드리크 부인과 부인의 큰아들이 술집에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라고 했네. 그리고 드리크 부인이 비명소리가 들렸던 저녁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어디 있는가? 어두워진 직후라고 부인은 말하고 있어. 그러나 어두워진 직후는 적어도 어두운 때이지. 그리고 해질 무렵은 분명 오후 시간이야. 그러므로 드레이크 부인이 얼핏 들은 비명소리에 앞서 불량배들이 룰루 가문을 떠난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내가 자네와 함께 얘기한 것처럼 이 상대적인 표현이 모든 증언 보도 기사에서 한결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신문은 이 커다란 모순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 불량배들이 아니란 주장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네. 그리고 이 한 가지는 내가 이해하기론 적어도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어. 거에게 보상금을 내걸고 공범자를 고발하는 이에게 무죄 방면을 약속하는 상황 아래에선 질 나쁜 불량배들이 곧 공범자들을 배신하지 않았다고는 상상할 수 없어. 그런 상황이면 불량배들은 모두 상금에 욕심내거나 면책을 원하기보단 배신을 두려워하네. 자신이 배신당하기 전에 먼저 배신하지. 비밀이 이제까지 누설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분명 비밀이란 증거야. 이 어두운 행위의 공포는 살아있는 한두 사람과 10만이 알고 있어. 이제 미약하지만 확실한 우리들의 긴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보세. 우린 드리쿠 부인 집 지붕 아래에서나 룰루 가문의 덤불 속에서 피해자의 애인이나 남들은 모르는 가까운 사람에 의해 숙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생각에 이르렀네. 이 가까운 사람은 거무스름한 얼굴빛을 가진 사람이야. 이러한 얼굴빛, 천조각의 매듭, 그리고 모자 리본이 선원 매듭으로 메어져 있다는 것은 선원임을 가리키네. 자유로웠지만 방탕하진 않았던 피해자 아가씨와 사귄 것은 그가 일반 선원보단 높은 계급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네. 여기에 신문사에 급히 들어왔던 투서가 달필인 점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네. 르 메르크리에 실린 것처럼 첫 번째 사랑의 도피의 상황은 선원이라는 생각과 그 불행한 나가씨를 죄악에 빠뜨린 최초의 사람으로 알려진 해군 장교라는 생각이 한데 어우러진 것 같네. 그리고 여기에서 마침 거무스름한 얼굴빛의 남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떠오르네. 이 사람의 얼굴빛이 어둡고 거무스름하다는 것을 잠시 생각해보겠네. 발랑스와 드리크 부인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그의 얼굴은 매우 거무스름했어. 그런데 왜 이 남자는 계속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불량배들에게 살해되었을까? 그렇다면 왜 살해된 아가씨의 흔적만 있는 것일까? 두 차명의 현장은 당연히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다면 그의 사체는 어디에 있는가? 범인들은 두 사체를 아마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을 거야. 이 남자는 살아있고 살인 누명을 쓸까봐 두려워 모습을 감추고 있을 것이야. 시간이 흐른 지금도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있으므로 그는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을 것이네. 그러나 그 범행이 벌어진 때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지. 결백했다면 우선 그 범행을 알리고 불량배들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도왔을 것이네. 그리고 이런 해결책을 제시했을 것이야. 사람들은 그가 아가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 그는 덮기 없는 나룻배를 타고 그녀와 함께 강을 건너갔네.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자신의 혐의를 벗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범인을 고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야. 그 숙명적인 일요일 밤에 그가 저질러진 차명에 결백하면서 동시에 알지 못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만은 그가 살아있다면 범인을 고발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다면 진실에 이르는 우리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 수단들은 일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하고 분명해질 것이야. 우선 첫 번째 도피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보세. 해군 장교가 했던 일과 살인이 저질러졌을 때 행방을 알아보세. 불량배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목적으로 석간신문에 보낸 여러 투서들을 조심스럽게 비교해보세나. 그리고 보배씨의 유죄를 강경하게 주장하는 조간신문에 보내진 투서들의 문체와 필적을 비교해보세. 그리고 이 모든 비교를 마치면 이 다양한 투서를 해군 장교의 필적과 비교해보세나. 합승마차 마부 발랑스뿐 아니라 드리코 부인과 그녀의 아이들에게 거무스름한 얼굴빛의 남자의 용모를 거듭물어 확인하도록 하세. 요령껏 질문하면 이 사람들에게서 그들 자신도 알지 못했던 이런저런 관점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사체가 발견되기 조금 앞서서 열쇠도 없이 감시인도 모르게 관리 사무실에서 없어져 6월 23일 월요일 아침에 거룻배 사공이 발견한 보트의 행방을 알아보세나. 조심성과 끈기만 있으면 보트의 행방은 반드시 찾을 것이야. 발견한 사공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열쇠도 그의 손에 있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보트의 열쇠를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네. 여기에서 잠깐 어떤 질문을 제기해보겠어. 보트를 찾아냈다는 광고는 전혀 없네. 그것은 말 없이 관리사무소로 넘겨지고 또 말 없이 없어졌어. 그런데 보트의 소유자 혹은 사용자인 그가 광고도 보지 않고서 어떻게 월요일 아침에 발견된 보트를 화요일 아침이란 이른 시간에 우연히 알 수 있었을까? 해군과의 관련, 해군의 자세한 사항, 해군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소식까지 알 수 있는 밀접한 지속적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네. 단독 범인이 사체를 강가로 끌고 가는 이야기를 할 때 난 이미 보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었네. 이제 우린 마릴 로제가 보트로부터 내던져졌다고 이해해도 무관하네. 사건은 당연히 이렇게 되었을 것이야. 사체를 강가 얕은 곳에 밀어넣을 수는 없었을 것이야. 피해자의 등과 어깨에 난 특이한 상처는 보트의 늑제 문제를 말해주고 있어. 사체의 추가 달리지 않았던 건 역시 이 추정을 뒷받침하네. 기슭에서 던져진 것이라면 추가 달려있었을 것이야. 추가 없는 것은 범인이 배로 나가기 전에 추를 준비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것이지. 사체를 물에 던져 넣으려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을 거야. 그러나 그때는 아무런 대책도 취할 수 없었을 거고 어떤 위험도 그 저주받은 기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겠지. 무시무시한 자신의 짐을 없앤 후 살인자는 서둘러 시내로 갔어. 어떤 이름 없는 선창에서 그는 육지로 뛰어올랐지. 그렇지만 그 보트, 그는 그것을 메어두었을까? 보트를 메어두기엔 그는 지나치게 급히 서두르고 있었을 거야. 게다가 보트를 선창에 매면서 그는 자신에게 증거를 메어두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르고 선창으로부터 달아날 뿐 아니라 보트도 남겨두려 하지 않았을 거야. 틀림없이 그는 보트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을 것이야. 우리의 상상을 추적해보세. 다음날 아침, 아마 직무상 거의 매일 간 곳에 보트가 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그 불쌍한 자는 말할 수 없는 공포로 몸이 굳어졌네. 그 다음날 밤, 열쇠는 감히 요구하지 못한 채 그것을 없애버리네. 그렇다면 그 열쇠 없는 보트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첫 번째 목표로 하세.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들의 성공의 동력이 밝아오기 시작할 거야. 확증 위에 확증이 쌓여 그 살인자는 잡히게 될 거야. 내가 말하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이며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 내가 이제까지 이해한 것은 충분할 것이다. 내 마음속에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 자연과 자연의 신이 다르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자연을 창조한 자연의 신이 자기 뜻대로 지배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난 자기 뜻대로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제는 뜻에 관한 것이지 허튼 논리가 가정하는 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이 자신의 뜻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애초에 이 법칙들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우발적인 사건을 포함하도록 만들어졌다. 신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현재이다. 난 이 이야기들을 단지 우연의 일치로 얘기했다는 것을 거듭 말하는 바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운명의 메리 시실리어 로저스의 운명과 마릴 로제의 운명 사이엔 어느 단계까진 정신이 아찔해질 만큼 평행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방금 말한 시기에 마리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 때까지 추적하면서 이 평행선을 암시하거나 사건 해결을 위해 파리에서 사용한 방법이 그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은밀히 암시했다곤 한순간이라도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후자의 가정에 대해선 두 사건의 사실에서 아주 사소한 차이가 사건의 두 경로를 완전히 바꾸어 큰 차이점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매우 유사하게 산술에서 작은 실수는 결국 모든 과정에서 곱셈을 해보면 정답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전자의 가정에 대해선 내가 언급했던 바로 그 확률 지수로 보아 평행선의 확장이란 생각은 삼가야만 한다. 이 평행선이 연장될수록 더욱더 단호하게 그런 생각은 삼가야만 한다. 수학적인 사고인 호소력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수학자만이 완전하게 즐길 수 있는 변칙적 명제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주사위 놀이에서 한 사람이 연속으로 6이 나온 경우 그 사실만으로 세 번째에는 6이 나오지 않는다고 내기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런 효과를 내는 암시는 일반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근거가 없다. 2번 던진 것은 이미 완료되어 지금은 절대적인 과거로 보이며 미래에 존재하는 것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6을 던질 확률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다양하게 던져지는 주사위 수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분명해 보이는 생각이기에 주의 깊게 받아들이기보다 반박하려 하면 비웃음을 살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오류, 치명적인 커다란 오류를 현재 나에게 주어진 한계 내에서 폭로하려 할 수 없으며 철학적인 사람들에겐 폭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세부적인 것에서 진실을 찾으려는 경향 때문에 이성의 행로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오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마리 로제 미스테리, 에드거 앨런 포. 오늘 밤 책 한 잔.